Are you ready? Let's get ready to. Are you ready? Rumble! 헐크 호건의 계약은 WWF의 또 다른 주축 스타인 마초맨 랜디 사비지의 후속 데뷔로 이어졌고, 이내 WCW의 해외 배급망을 개선할 수 있는 위치로 끌어올렸다. 이 무렵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난 2년 사이 지역 방송국에서 어느덧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로 변모한 한 미디어 기업에 의해 WCW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발판을 마련했다. 비숍에 의하면 당시 WCW는 선구적인 위성 텔레비전 회사로부터 자사 프로그램의 위성 송출 서비스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이 제안은 WCW를 잠재적인 흑자 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을 만큼 수익성이 높은 딜이었는데, 딜의 주체는 아시아 지역에 거점을 두고 전 세계로 확장 중이던 스타TV였다. 그러나 해당 딜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극복해야 할 거대한 장애물 하나가 버티고 있었다. 1993년 호주 출신 사업계의 거물 루퍼트 머독은 세계 최초의 글로벌 텔레비전 제국을 건설하려는 야망을 품었고, 그 일환으로 스타TV를 인수한다. 머독은 터너와 같은 미디어 재벌로 과거 막대한 자금과 투자를 앞세워 미국 내 언론사를 인수한 바 있었다. 그렇게 머독은 뉴스 커퍼레이션을 설립했고, 이후 지상파 방송국 팍스를 개국하여 미디어 시장의 거물로 뿌리를 내렸다. 참고로 미국의 자국법상 외국인은 방송국을 설립할 수가 없었기에 머독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터너는 시장 내 경쟁자인 그런 머독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특히 그 둘은 정치 성향까지 완전히 반대였던 터라 점차 앙숙이 되어갔다. 훗날 터너는 레리킨과의 인터뷰에서 머독을 가리켜 민주주의의 위험한 인물이자 미국의 위험한 인물이라고 묘사할 정도로 공개적인 디스를 가한 바 있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TBS 방송국 사장을 역임했던 빌 버크는 테드가 머독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관련 일화 하나를 꺼내놓았다. 한때 테드는 복싱 매치로 루퍼트 머독에 도전하고 싶다며 공개석상에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누군가가 "에이 테드, 복싱하고 싶지 않잖아요. 레슬링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며 "우리가 레슬링 이벤트를 준비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이에 테드는 레슬링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복싱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머독을 때리고 싶다고 덧붙였어요. 남부의 주둥이라고 불리던 테드가 머독과의 복싱 대결을 입 밖으로 꺼내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저 화제를 일으키기 위한 가벼운 발언쯤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의 사업 분야 중 하나인 레슬링을 부각할 이벤트를 언급한 것이었는데, 실제로 머독을 때리고 싶다는 테드의 말에 주위 사람들은 그제서야 빈말이 아니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이런 터너와 머독 사이의 긴장관계를 의식한 비숍은 스타TV와의 딜을 성사시키기 위한 독단적인 결정보다는 상부의 정식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지했다. 중력위원회 회의에서 터너가 WCW를 TNT 채널로 옮겨 황금 시간대에 배치하라고 지시한 상황을 당시까지 미처 알고 있지 못했던 비숍은 스타TV와의 빅딜을 논의할 목적으로 관련 회의를 주선하고자 터너 스포츠의 최종 책임자인 닥터 하비 실러 그리고 스캇 사사와 협력을 추진했다. 1995년 6월 5일 최고 임원들이 모인 관련 미팅이 열렸고, 비숍 역시 이 회의에 참석했다. AWA에서의 경험을 시작으로 프로레슬링계에 입문한 후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며 파산 신청까지 갔던 비숍이었다. 그랬던 그가 약 3년이 지났을 무렵 방송계를 이끄는 엘리트 중력들과 한 공간에 앉아 회사의 미래를 논하게 되었다. 그야말로 초현실적인 운명의 반전을 이뤄낸 셈이다. 회의가 소집되기 전부터 비숍은 갖가지 이의제기들을 생각해가면서 그에 따른 정중하고 정돈된 답변을 하고자 반복적으로 의사 진행을 연습했다. 회의 당일 비숍은 그동안 준비해온 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으나 이내 터너에 의해 그의 스피치는 중단되었다. 이어서 터너는 비숍에게 에릭. 빈스 맥맨과 WWF를 상대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서 예상치도 못한 회장의 질문을 받은 비숍은 마치 눈뜬 상태로 터지는 성광을 바라본 것만 같은 상황에 직면했다. 흔히 말하는 멘붕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비숍은
황금 시간대가 필요할 것 같다며 자신의 멘붕을 애써 감추려 하듯 흐릿하게 그 물음에 답했다. 이에 터너는 스캇, 에릭에게 TNT 채널에 매주 월요일 황금 시간대를 편성해주세요. 라며 이미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이던 해당 방영 계획을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비숍은 이것이 현실화된다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월요일 황금 시간대에 그것도 TNT 채널이라니. WCW는 소유주인 터너의 지시에 의해 WWF와 그들이 USA 네트워크에 공급 중인 대표 프로그램 먼데이 나잇 로를 상대로 즉시 경쟁하기로 했다. 그렇게 미팅은 마무리되어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이후 코 비숍은 복도에 홀로 남겨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과 WCW의 앞날을 생각하자 뇌리에 외침이 울렸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하지? 비숍의 부서장들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잠시 멍해 있다가 흠칫 놀랐다. 업계의 시장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현 시점에서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WWF와 시청률 경쟁을 펼친다는 것, 실로 인은 엄청난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했다. 사실 지난 10년은 빈스 맥맨의 회사에 있어 놀라운 시기였다. PPV의 등장과 케이블 TV 보급률 증가는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이름이 된 헐크 호건과 마초맨 랜디 세비지, 라디 파이퍼, 그리고 앙드레 더 자이언트와 같은 상징적인 스타들을 위한 이상적인 플랫폼으로 자리했다. MTV, 특히 팝싱어 신디 로퍼와의 시기적절한 제휴 덕분에 코네티컷주 스탠퍼드에 기반을 둔 프로레슬링 프로모션 WWF는 대중문화 현상으로 변모할 수 있었다. 비숍에 따르면 1985년 빈스 맥맨의 도박과도 같았던 첫 번째 레슬매니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업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고 회고했다. 비숍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레슬링은 더 이상 지역에 국한된 사업 모델이 아닌 보다 확장된 사업 모델로 나아갔다고 언급했다. 80년대는 레슬매니아 포맷과 케이블 TV에서 선보인 맥맨의 노력으로 인해 레슬링의 인기가 전국적으로 폭발했고 그에 따른 엄청난 성장을 맺었다. 맥맨은 미국 레슬링계를 지배하려는 자신의 욕망에 거침없었는데 대형 이벤트를 통해 관중동원 기록을 경신해내는 것만큼이나 빠르게 업계의 불문율을 역시 깨버렸다. 그는 지역단체로부터 재능 있는 인재들을 가로챘고 지역 TV 방송 시간대를 구매하여 기존의 레슬링 프로그램을 바꿔버렸다. 또한 전국에서 동시에 여러가지 라이브 이벤트를 개최하는 힘든 일정에 전념하며 지역 단체들을 압박하고 자신의 단체를 홍보했다. 그것은 경쟁 프로모터의 눈에 약탈적인 것으로 비칠 만큼 공격적인 접근 방식이었다. 이는 1982년까지 회사를 직접 운영하며 업계에서 존경을 받아온 빈스 맥맨 시니어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빈스 맥맨은 훗날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제가 무엇을 하려는지 아버지께서 알고 계셨다면 아버지는 절대로 자신의 회사 주식을 저에게 팔지 않았을 겁니다. 젊은 빈스 맥맨의 대단한 사업적 전술의 결과 WWF는 1989년까지 채 1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약 1억 5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대성공을 거두었다. 터너의 결단으로 이제 이러한 빈스 맥맨과 그가 일군 어깨의 골리앗 WWF를 상대로 에릭 비숍은 조직을 대표해서 무언가를 선보여야 할 상황에 마주했다. Oh, you didn't know?